세법 하나만큼은 김은철. 자, 이제 그 개정된 시행령 입법 예고된 개정된 시행령 특강 소득세법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내용은 일단은 그 1장과 2장 쪽에서는 이번에 따로 뭐 별도로 얘기할 건 없고요. 이쪽에 사업소득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법 통과는 작년에 됐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 통과는 작년에 됐고, 올해 그거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이 올해 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원래 시행되는 건데, 법 통과는 이미 작년에 법이 통과됐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필요경비 송금산입 한도의 설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랑 정치자금 기부금이랑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자체는 이제 그 조특법상 내용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 기부금 혹시 기억나세요? 정치자금 기부금 이거랑 얘가 이제 정치자금 기부금, 법인은 정치자금 기부금을 낼 수가 없고요. 개인들만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이나 국회의원한테 후원금으로 이렇게 해서 기부금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쓰냐면은 10만 원까지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소득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그러니까 소득세로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만큼 소득세로 세액공제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야 될 세금을 그만큼 1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0을 곱한 9만 909원만큼을 세금을 줄여주는 거니까 돈을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10분의 10은 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돼요. 결국에는 10만 원 전부 다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그중에 이제 110분의 100은 소득세로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 110분의 10은 지방소득세로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 아무튼 우리는 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소득세는 아무튼 110분의 100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이걸 법정 기부금처럼 봐서, 법정 기부금처럼 봐가지고 그러니까 법정 기부금이 이름이 이번에 바뀌었죠. 특례 기부금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특례 기부금은 아닌데 특례 기부금처럼 보는 거죠. 처럼 봐서 사업자라면 기준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사업자라면은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근수금 뺀 금액, 그 이제 기준금액이죠. 기준금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로 100%를 다 산입하고, 그죠?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죠? 특례 기부금처럼 봐서 나중에 기부금 세액공제 해주는 거죠. 기부금 세액공제는 내가 기부금 대상 금액 1,000만 원까지는 15%, 기부금 대상 금액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30%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10만 원까지는 다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 110분의 100은 소득세로 세액공제, 110분의 10은 지방소득세로 세액공제 다 되는 거죠. 10만 원 초과 부분은 특례 기부금처럼 봐서 100% 필요경비로 인정할 거냐, 사업소득, 아니면 특례 기부금처럼 봐가지고 근로소득자는 그 1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15% 또는 30%로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해줄 거냐, 보아가지고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기부금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죠. 기부금 세액공제는 15% 또는 30%. 필요경비로 보게 되면은 그만큼 사업소득 금액이 줄어들어서 한 개 세율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데 말고, 예를 들면 저 지금 부천시에 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부천시에 살고 있으면은 부천시에다가는 기부를 못 해요. 기부해봤자 혜택이 없어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곳, 그게 어디로도 관계없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고향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한 건데, 내가 실제로 태어난 곳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어디 갔는데 거기 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야.
와, 여긴 나의 제2의 고향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어딘가에 갔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고향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럼 거기 그 지역에다가 기부하면 돼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하는 게 꼭 내 고향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역. 그게 제주도여도 되고 강원도여도 되고 경상도, 전라도 어디에도 되고 부산이어도 되고 어디에도 됩니다. 거기에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리가 똑같아요. 얘랑 10만 원까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다 돌려받아요.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110분의 100은 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고 110분의 10은 지방소득세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액공제가 된다는 얘기는 낼 세금을 줄여주는 거니까 다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0만 원까지는 다 돌려받아요. 얘랑 똑같아요. 그죠? 10만 원 초과분은 똑같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똑같이 뭘로 봐서 그렇죠? 특례기부금으로 봐서. 특례기부금처럼 보는 거예요. 특례기부금은 아닌데 특례기부금처럼 봐서 똑같이 사업소득자라면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교수금 뺀 금액의 100%만큼을 필요용비로 인정해 주는 거고, 근로소득자라면은 1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특례기부금처럼 봐서 10% 또는 3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차이가 있다면 처리는 똑같잖아요. 이게 연간 한도가 있어요.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한도가 500만 원이에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한도가 따로 없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고향사랑 기부금은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내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10만 원까지 하면 다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세액공제가 되니까. 세액공제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그래도 다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더라도 정치인들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엔 저도 좀 했는데 요즘엔 안 해요. 안 한 지 좀 됐어요. 예전에는 막 100만 원 하기도 하고 10만 원은 자주 했고요. 어떤 해는 100만 원 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때는 막 기대를 한 거죠. 정치에 기대를 해서 막 했는데 요즘에는 안 합니다. 안 한 지 좀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아무튼 10만 원까지는 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거니까 10만 원까지는 많이들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하죠. 근데 얘는 왜 하려고 하냐면 얘는 10만 원까지 하면은 이렇게 다 돌려받잖아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내가 어느 지역에 기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30%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최대 내가 기부하는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걔네들이 뭐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로 보내주게 돼 있어요. 실제로 가서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 이제 기부할 수 있잖아요. 뭐 제주도가 상품이 많더라. 제주도, 뭐 부산, 뭐 강원도, 충청도 어디, 뭐 전라도 다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이제 해보면 거기서 어떤 것들을 선물로 준다. 내가 선택해요. 내가 기부하는 금액의 30%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선물로 선택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10만 원까지 하면은 다 돌려받고, 그래서 추가로 사은품을 받아요. 이게 그 특산물 같은 거 그 지역에. 그러면 10만 원 기부했는데 10만 원 다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돌려받으면서 특산물도 약 30% 정도의 특산물을 받으니까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을 받는 효과가 생겨요. 기부하고 싶겠다, 그죠? 고향사랑 기부금이에요, 그게. 고향사랑 기부금 해가지고요. 이게 이번에 개정된 게 아니고 1년 전에 개정됐었는데 시행령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차피 시행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10만 원 내고 13만 원의 혜택이 생기거든. 그죠? 10만 원까지는 많이들 하겠다. 그죠? 저도 이거 지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어디서 할까? 어느 지역에 할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사은품 잘 주는 대로 할까? 아니면 내가 어디 놀러 갔을 때 되게 편하고 기분 좋았던 그 지역으로 할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기는 지금 사업소득 필요경비, 자, 얼마를 초과해야지만 사업자가 필요경비, 그렇죠. 10만 원 초과분, 10만 원 초과분이 돼야지만 특례기부금처럼 봐가지고 필요경비가 되는 거고요. 10만 원까지는 필요경비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돌려받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또 인정해버리면
10만 원까지 다 돌려받는데 필요용비로 또 인정해버리면 세금이 또 주잖아요. 그러지는 않고요.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니까 필요용비가 안 되는 거고 10만 원 초과분이 필요용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얘기는 왠지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아서 이제 했고요. 쭉 넘어가시면 양도소득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개정세법 특강할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세율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는 1세대 2주택 이상인자가 주택을 팔면은 기본세를 20%를 할증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인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 기본세율의 30% 할증하고 막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뭐 이런 불이익들이 있었는데 그런 불이익들을 1년간 한시 배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1년간 한시 배제를 하겠다 돼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도 1년간 한시 배제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요거 1년 더 연장될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연장된대요. 이번에 그 2024년도 5월 9일 빨간색이 잘 안 보이네. 2024년도 5월 9일까지 원래 이때까지 1년간만 이렇게 혜택을 주기로 했거든요. 다주택자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중과를 한다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는 그러한 불이익을 1년 동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고 중과하지 않고 기본세를 적용하겠다. 다주택자를 할지라도 1년 동안. 근데 아시죠? 지금 워낙 지금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1년 더 연장할 것 같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입법 예고에 1년 더 연장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개정세법 특강 때 1년 더 연장될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신규 주택 종전주택이 있어요. 종전주택이 있고 종전주택에서 1년간은 이제 종전주택에서 1년간은 이제 살았어야 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주택일 때 이 종전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고 그렇죠? 신규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을 때 원래 일반적으로 종전주택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게 안 팔렸지. 그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조정 대상 지역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일 때 팔린 거지만 3년 안에 팔리면 1세대 1주택 때 팔린 걸로 해서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규정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신규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을 때 이랬을 때에는 이게 중간에 한번 바뀌어가지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지만 된다. 그랬다가 이번에 갑자기 또 시행령이 또 입법료가 되면서 아니야 그냥 다 필요 없고 이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든 아니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다 신규주택 수단 날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신규주택 한 다음에 이게 뭐 조정대상 지역 양쪽 다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든 아니든 뭐 따지지 말고 다 똑같이 그냥 신규주택 출가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인 걸로 봐가지고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죠. 이번에 완전 개정될 거다. 이거 이제 입법 예고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개정세법 특강 때 거기 교재 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번에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내가 주택 1주택 이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게 아니라 이게 주택이 아니라 뭐냐면 얘가 분양권을 구입한 거죠.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할게요. 내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면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이것도 어떻게 했느냐. 얘가 주택 완공 후에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은 그러면 1세대 1주택일 때 팔린 걸로 해주겠다. 그래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똑같이 다 2년 다 똑같이 몇 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게 신규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든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든 이제 깔끔하게 다 이제 막 상황에 따라 다 달랐단 말이에요. 아주 양도세가 개판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회계사나 세무사들도 이걸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막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거 1년 더 그거 하고 뭐하고 얘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데 다 통일시킨 겁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든 아니든 이건 이미 이제 저번에 그 개정세부 특강 때 얘기했던 거고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종전 주택을 어떤 상태든지 간에 3년 내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신규 주택이 아니라 이제 이 규정은 뭐냐? 이 시행령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는 종전 주택도 1세대 1주택. 이게 2년이었거든요. 이거를 3년.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투기의 어떤 그걸로 본 거예요. 투기 대상으로 봐버린 거지. 그래서 너 2년 안에 팔아야 돼. 3년 아니야. 너 2년 안에 팔아야 돼. 이랬는데 아유 다 똑같아.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지금 요즘 아시죠? 이게 부동산 시장이 완전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든지 간에 3년 내 처분하면 1세대 2주택인데 처분한 걸로 보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다 이제 다 통일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마저도 이제 통일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1세대 이제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종전주택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이 주택이 재개발되는 거야. 재개발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재개발되면 이 주택 이제 헐잖아요. 이 주택을 허니까 나는 어딘가에서 이제 이 주택 다 만들어질 때까지 어딘가에서 잠깐 이게 다 완공이 될 때까지 그죠? 어딘가에서 살아야 될 대체 주택을 취득했던 거지. 나 계속 여기서 살 건데 여기 좋아. 나 여기서 난 지금 10년 넘게 살았는데 여기 동네 사람들하고도 다 친하고 여기 인프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여기도 학교도 다니고 여기 학원도 다니고 여기 공원도 잘 돼 있고 나 이 지역을 떠나기 싫어. 근데 여기 재개발이 돼 버리네. 그래서 내가 잠깐 살 수 있는 대체 주택을 취득했던 거예요.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종전주택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종전주택은 허물어진 거죠. 그리고 재개발 들어가면서 대체 주택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그 재개발된 그 주택이 어떻게 했냐면 신규 주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신규 주택이 완공된 거예요. 완공. 그 만약에 이것도 종전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종전주택이라고 본 거죠. 대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해준다. 이것도 2년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떤 건 3년, 어떤 건 2년 막 복잡했는데 종전주택이 있었는데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그 재개발된 그 주택이 완공이 된 거죠. 그러면 신규주택 완공된 날로부터 이것도 다 통일한 거야. 3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그 대체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일대 양도한 걸 봐가지고 비과세 적용해 주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뭔가 내가 어떤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신규 주택을 취득했든 분양권을 취득했든 그죠? 재개발 들어가면서 대체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그 재개발 들어간 주택이 완공이 됐든 그날로부터 몇 년 내에 다 통일됐죠. 이제 3년 내에 처분하면 그렇죠. 3년 내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일 때 처분한 걸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너무 복잡했던 건데 2년 3년만 헷갈렸었는데 다 통일. 쉽게 있었는데 취득했어? 그러면 이날로부터 이 종전주택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죠? 따지지 않고 3년 내 처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 부가가치세는 뭐 많이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고, 자 과세거래에서 각종 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매, 그죠?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경매, 법률상 원인에 의한 수용. 걔네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실질 공급이잖아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가지고 경매나 공매나 수용된 거죠. 그리고 팔린 것도 팔린 거죠. 그리고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재화의 공고로 오지 않는다.
그렇죠?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팔리게 되면은 그 판 사람이 망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가가세를 거래 징수했을 때 납부할 때까지 그 돈이 남아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납부가 안 되네. 근데 상대방은 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이쪽에서 망해가지고 납부가 안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 이쪽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공매나 경매가 돼가지고 팔린 것들은 망가져가지고 팔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거래징수하고 세금서 발급을 했을 때 얘네들은 10건 중에 1건 정도만 납부가 되더래. 9건이 납부가 안 돼. 근데 상대방은 세금계산서에 있으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야 아예 재화의 공고를 보지 말자. 어차피 니 납부 안 하니까 세금서 발급하지 마. 부가세 거래징수하지 말고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을 거니까 세금서 발급하지 마. 납부가 안 되니까 뭣도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공제도 안 해주겠다는 거죠. 수용은 내 건물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국가에 수용당한 거죠. 국가로부터 내가 돈을 받은 겁니다. 부가세 과세가 돼버리면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해서 세무서에 다시 납부해야 되는 거죠. 국가로부터 걷어서 국가에 다시 납부하는 거니까 무의미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법률상 원인에 의한 수용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사업 시행자의 매도 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 양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용과 실질이 같대요. 실질이 수용하고 유사한 거래요. 이게.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사업 시행자의 매도 청구에 따른 재화의 양도는 수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의미하다고 봐. 상대방이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거야. 무의미하다고 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렇죠? 수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또 똑같은 법 있죠?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수용 대상 재화에 대해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 상대방이 국가니까 그렇죠? 국가로부터 부가세 거래징수해서 내는 거 무의미하니까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겠다. 똑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사업 시행자의 매도 청구에 따라서 재화를 양도하는 것도 상대방이 국가인 거예요. 거래징수해서 보내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겠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들어왔고요. 수용과 비슷한 게 있더라.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이제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인데 원래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겠냐면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의무 발급 기한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지금 매년마다 다른데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3년도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 2013년도 공급가액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만 되면 2024년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개인사업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때 1년 동안에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거야. 그러면 2023년도 이제 이거를 1월 25일 날 알게 되는 거니까 7월 1일부터 2024년도 이때부터 요때까지는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하고 또 2024년도 7월 1일부터는 2023년도 공급가액을 보고 2024년도 이제 이때 또 공급가액이 예를 들면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4년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 발급을 하지 않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1년 동안의 공급가액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 기간으로 한 거죠. 또 이때 7월 1일부터는 요때 공급가액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전자세금에서 발급할지 종이세금에서 발급할지 또 아무튼 언젠가 이 기간 동안은 요 1년 동안의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 기간은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그 다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그랬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뒤는 요 공급가액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도 공급가액은 8천만 원 이상만 되면은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하는 거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랬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건 뭐냐면요. 이번에 개정된 거는
너 2022년도 이때부터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2022년도 기준으로 공급가액 1억 이상이야. 그러면 2023년도 7월 1일부터는 쭉 전자세금에서 발급해. 이렇게 된 거예요. 1년간만 전자세금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그러면 2023년도에 공급가액이 8천만 원 기준이잖아요. 2023년도는 8천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하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쭉 전자세금 계산서를 계속해서 발급해야 된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의무 발급 기간은 이게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발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게 필요 없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1년 동안의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그러면 7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2022년도에 1억 이상이 되면 2023년도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전자세금 발급을 해야 돼 이제. 그러면 2022년도에는 1억 이상이 아니었어. 그런데 2023년도에 8천만 원 이상이 됐어. 그러면 2023년도 7월 1일부터는 계속해서 전자세금에서 발급해야 돼 이제. 그 뒤에 공급가액이 8천만 원보다 작아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발급한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언제부터냐면은 2023년도 이후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즉 2022년도 종전 의무 발급 대상 사업자 포함한다는 게 뭐냐면 2023년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는 몇 년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2022년도를 공급가액이 2022년도는 1억 이상만 되면 되잖아요. 그럼 2023년도 7월 1일부터는 쭉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동안 쭉 전자세금 발급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2023년도에 8천만 원 이상이네. 그럼 2024년도 7월 1일부터는 쭉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2022년도 공급가액 1억 이상이야? 이때부터 쭉. 아니었는데 2023년도 이후 1년간의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야? 이때부터 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 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아니라 외국 법인의 국내에 있는 연락사무소예요. 그럼 우리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니까 여기서도 무슨 컴퓨터도 사고 뭔가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외국 법인의 연락사무소에다가 내가 재화를 공급할 수 있잖아요.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는데 세금서 발급을 해라. 여기 세금서 발급 의무 면제 중에 단 다음의 경우 제외해가지고 1번하고 여기 2번은 세금서 발급 면제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발급을 하라는 겁니다. 그 비거주하는 외국 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서 발급을 요구하면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 법인의 연락사무소에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서 발급을 해라. 그렇게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된 거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공급 대가 10만 원 이상이 아니라 공급 대가 5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매입자가 거래 사실 확인 요청해가지고 신청해서 통지서 받으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다. 이제 10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는 쭉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개정세법 특강할 때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매입세 이쪽에서 이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원래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A라는 사람 거 물건을 대신 팔아주기도 하고 내 물건을 팔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탁 판매하기도 하고 내 물건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 물건을 직접 판매했는데 위탁 판매인 줄 알고 위탁자를 세금계산서 공급자로 해가지고 세금서 발급을 하는 거지. 잘못한 거죠. 또는 위탁 판매를 했는데 내 물건 판 줄 알고 내 사업자 등록번호가 공급자로 들어가가지고 세금서 발급을 한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위탁 매매와 직접 매매 간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잘못 세금계산서 발급된 거,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되지만 매입세 공제 자체도 옛날에 안 해줬는데 그건 너무 심하다. 매입세 공제해줄게. 대신에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했으니까 가산세 내긴 해야죠. 2%.
그죠? 또는 주선 거래하고 중개 거래를 했는데, 그죠? 근데 그게 내 거를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누구 거를 중개하는 것도 있었는데 뭐 위탁 매매랑 비슷한 거죠. 그게 헷갈려 가지고 생겨서 잘못 발급이 된 거예요. 내 물건 받았는데 이걸 내가 중개 판매한 줄 알고 재료를 공급자로 했거나 그런 거죠. 그런 착오가 발생했어? 그래? 아, 이거는 좀 실수 많이 할 수 있는 거네. 좋아, 그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해 줄게. 대신 이제 가산세는 내야죠. 생계연서와 관련된 가산세, 부실기재나 타인명의 생계연서 발급 관련된 가산세는 내는데, 근데 생계연서 불공제라는 불이익은 주지 않을게. 그죠? 이번에 이건 뭐냐면은요, 매출 애누리하고 판매 장려금 간의 차고. 매출 애누리는 그러면 매출 애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 애누리 값을 깎아주고 매출 애누리 또는 매출 할인까지 포함합니다.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 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매출 할인해줬어요. 100만 원어치 팔고 2만 원 할인해줬으면은 과세표준은 세금계산서는 98만 원, 즉 100만 원짜리 발급되고 2만 원짜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되죠. 만약 동일한 과세기한에 있었다면은 100만 원에서 2만 원 빼니까 98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거죠. 판매 장려금은 그런데 100만 원짜리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2만 원을 고맙다고 물건 산 사람한테 준 거야. 그렇죠? 이 판매 장려금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에서 까는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 개념이다 보니까 과세표준은 그대로 100만 원, 2만 원은 매출에서 까는, 즉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되죠. 얘는 세금계산서는 100만 원짜리로 발급돼야 되는 거고 얘는 세금계산서가 98만 원짜리로 발급이 돼야 되는 건데 매출 할인인데 잘못해서 100만 원짜리로 발행을 했거나 판매 장려금을 줬는데 매출 할인처럼 생각해주고 98만 원짜리 세금에서 발급을 했다면 잘못한 거죠. 근데 이런 실수들은 굉장히 많이 하더라. 좋아. 매입세 공제해줄게. 다만 부실기재에 따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에 따른 세금에서 불성실 가산세를 내는 건데요. 매입세 공제는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주 있는 실수라는 거죠. 근데 이 자주 있는 실수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자체를 안 해줘 버리면, 아니 아예 가산세도 안 내려면 내가 잘못된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버리면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버리면 가산세도 내지 않고요. 그러면 실수한 거를 다 수정세금계산서로 다 제대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잘못한 게 아니죠. 수정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입세 공제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부실기재에 따른 가산세는 내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세 공제해준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매출 애누리하고 판매 장려금 간의 착오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의 얘기다. 왜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버리면 그럼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 잘못해버린 거잖아요.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발행하지 않은 경우를 한정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수정세금에서 발행을 했다면 이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할 때 신청할 때 증빙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증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거니까 계산서를 발행을 했겠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로 긁었다면 신용카드 매출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였는데요. 아까 우리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자가 공급가액이 건당 5만 원 이상일 때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매입자가 그래서 발행을 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더라도 증빙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표 등 수령 명세서, 그리고 매입자가 발행한 계산서 합계표, 그것도 증빙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상증세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얘기할 게 좀 몇 개가 있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들은 별로 이제 많지는 않고요. 중요한 얘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사후관리기한 단축이 요건을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이제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제 뱉어낼 때 추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돼서 잘 안 보이긴 한데 교재 보시면은 5년 미만이면 100%, 그래서 5년과 7년 미만이면 80% 이렇게 돼 있는 게 어차피 사후관리 기간이 이제 5년으로 줄어들어 버려 가지고 5년에서 7년 사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다 100%만 있다는 거죠. 5년에서 7년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이라든지 영농상속했을 때 사후관리 기간이 7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취직률은 그냥 100%짜리만 하나만 남는 거죠. 그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연부연납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연부연납을 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체납해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체납을 하게 되면 일부 상속인이 체납했어? 그러면은 체납 상속인의 체납세액은 제공된 담보로 일시에 우선 징수하고요. 그 체납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해서는 납세 담보를 다시 제공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잔여 기간에 대한 연부연납 변경을 허가하겠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연부연납 가산금액 가산율 중요하지 않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해가지고 뭐 나오는데 그 가업상속했을 때에 대한 얘기인데요. 너무 아주 디테일한 얘기여가지고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들은 아닙니다. 시험 문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 이번에 워낙 크게 개정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 얘네들이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이자 상당히 계산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만 개정 세법 자료에도 있었어요. 보시면 되고요.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줄었다고 하는 거. 요거는 좀 보셔야 되는데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이게 지금 가업상속과 관련된 납부유예 그러니까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납부유예라고 하는 게 난 가업상속 공제를 안 받고 대신에 납부세액을 유예하겠다. 그걸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세법 특강 때 한 건데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유예를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납부유예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허가 절차가 글씨가 좀 빨간색이어서 그런데 교재를 봐보세요. 교재 보시면 그러니까 이 허가는 다음의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의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 통지서가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 통지서에 언제까지 그러면 통지를 해야 되는 거냐? 만약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내에 통지서를 보내야 되고요. 만약에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했다면 아무튼 신고한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것도 9개월 내에 통지서를 보내게 돼 있는데 만약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서 과세불가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결정 통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납부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통지서가 날라와야 됩니다. 과세표준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내에 납부유예 허가 통지서가 날라와야 되고요.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날에 속한 달에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통지서가 날라와야 되는 거고요.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았다는 거는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및 통지를 받아야 된다. 9개월 얘는 14일이에요. 요거 하나만 눈조장 좀 찍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 얘기만 좀 눈장을 좀 찍으면 될 것 같고요. 그쵸? 14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증여세 이건 중요하다.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인데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상속세는 물납을 허용합니다. 상속세는 물납을 허용하는데 그 물납이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물납만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게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이 작년에 통과가 된 건, 그러니까 1년 전에 법은 통과가 됐고 이게 아까 그 고향사랑 기부금처럼 법은 1년 전에 통과가 됐고 시행령은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시행되거든요. 물납이 이것만 있었어요. 원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물납. 이걸로 물납할 수 있는 요 제도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얘네들도 물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재산가액이 더 많으면 이걸로 그냥 내면 돼요. 금융재산가액으로 내면 돼요. 현금 예금으로 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상속세 납부세액이 얘보다도 크다면 그러면 지금 금융재산보다도 상속세 납부세액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하거나 문화재로 물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얘네들은 물납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고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지. 둘 다 똑같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둘 차이점이 있다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물납은 요건이 하나 더 충족돼야 되는 거죠. 전체 내가 상속받은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을 초과해야 되는 거죠. 이런 요건이 더 추가로 충족이 되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하거나 또는 문화재 미술품으로도 물납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물납하는 거는 이 요건도 요건인데요.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해야 된다. 똑같아요. 2천만 원 초과해야 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보다 커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근데 절차가 중요해요. 일단은 관할세무서에 내가 나 문화재로 내겠습니다. 나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하고 나 문화재가 있거든요. 저 이거 문화재로 물납할게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 문화재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 그쪽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이거 물납하는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어? 그럼 문체부에서 판단하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있어서 야 이거 국가에서 가져오면 좋아. 야 이거 완전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야.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거야. 해서 물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문체부에서 관할세무장한테 이거 물납 받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물납을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 허가를 해주면 그럼 내가 이렇게 문화재 물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물납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는 그 물납 신청 받는 걸 갖고 문체부에 통보를 하고 문체부에서는 그게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를 봐서 진짜 있다면 물납 이거 하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세무서에서 그러면 그 요청 받아가지고 물납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납 신청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 물납 신청을 하는 거예요. 관할세무장한테. 아시겠죠? 그러면 관할세무장은 그 물납 신청을 받은 걸 가지고 문체부 장관한테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문체부 장관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문체부 장관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 역사적 가치가 있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거라면 전문가들 모여서 또 막 이렇게 파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 세무서장 이게 물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장이 통보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20일 동안이나 그 물납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런 자료를 관할세무장에 제출해 가지고 이거 물납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4가지 자료를 제출해서 물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물납 요청을 받은 관할세무장은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1, 2, 3의 기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보는 건데요. 그 허가 여부의 통지는요. 이게 아까 그 가업상속의 납부유예 허가 통지하고 좀 비슷하면서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거야? 신고기한 경과후 9개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거야? 그러면 신고한 달에 말일로부터 9개월. 여기가 똑같죠. 근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거야? 아까 우리 가업상속의 경우에 납부유예는 이것도 9개월, 이것도 9개월, 얘는 결정 통지를 받았다는 건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고지서의 납부 기한 지난 후 14일 내에 허가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얘는 납부 기한 지난 후 얘도 9개월. 얘는 다 9개월이에요. 얘는 다 9개월이네. 9개월입니다. 가업 상속 시에 납부 유예 통지는 9개월 납부 기한 지난 후 14일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날짜만 좀 눈도장을 좀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는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뒤에는 뭐 안 보셔도 돼요.
증여세인데 이것도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를 등기나 등록해야 되는 자산이라면 등기 등록일이 취득시기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등기 등록 접수일이다 이렇게 등기 등록일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등기 등록 접수일이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된 거고요. 일감 몰아주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1차 시험에서 나오긴 좀 그래요.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제도 합리화된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얘네들은 이거 다 안 보셔도 돼요. 이거 다 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가업 승계 시에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는 조특법상 내용이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내용과 많이 비슷하고, 상속세 내용, 가업 상속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가업 승계 시에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인데 많이 비슷합니다. 별도로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요거는 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원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주식인 거예요. 근데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면 그러면은 그 상속재산 증여재산 계산할 때 최대 주주는 할증 평가하는 거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20%를 가산합니다. 할증하거든요. 그러나 다만 다음의 주식들은 아무리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 할지라도 할증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다. 3년 이내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결손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다.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전부 매각된 경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그 다음에 여기 1, 2번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3년간 계속해서 결손이 있었던 법인 쭉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4번, 5번, 6번까지 원래 쭉 있었습니다. 1, 2번이 중요하고 4번, 3, 4, 5, 6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7번이 하나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정하는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도 얘네들도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견기업이 뭐냐?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라고 돼 있네요.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 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에요.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얘도 할증평가하지 않겠다. 그때 앞에서 우리 개정세법 특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견기업이었는데 시행령에서 금액이 명확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3년 평균 매출액,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시행령과 관련된 국기법, 법소부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된 거와 관련된 거 우리 예전에 개정세법 특강한 거에다가 얘네들까지 더해가지고 이렇게 내용 보시면은 개정 내용들 다 정리하는 겁니다. 교재 그 프린트 하실 수 있게 해놓은 거는 다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다 중간중간에 시행령 입법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내용 들어가 있으니까요. 프린트는 한꺼번에 해가지고요.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세무사 공부하는 사람들만 그때 우리 국징법, 국조법, 조처법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 그리고 시행령 입법령 아예 다 안 봤거든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요거 한 30분 정도면 하나 좀 어려운 내용이 있긴 한데 한 3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도 세무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 내용까지 보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요 내용 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세무사 합격, 에듀윌 합격